대한민국의 카이가 폴란드 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납기 지연과 일부 비행 불능 의혹을 제기하는 폴란드의 불만을 잠재우고 나머지 FA50 수출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책인데요. 카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은 미국 법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던 한국과 폴란드의 FA50 계약이 최근 들어 부쩍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4개월 전 한국과 폴란드가 FA50의 정비 협력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폴란드의 파브베이다 차관은 FA50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부에서 발표한 영상만 보더라도 베이다 차관은 FA50을 운용하는 공군 부대가 폴란드 방어를 강화하고 육군에 대한 항공 지원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력 강화 작업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보다 정치적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폴란드의 일부 정치인들이 FA50의 트집을 잡으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치권의 목리에 선동된 일부 폴란드 여론도 한국의 FA50을 공격했으며 FA50은 그냥 교육용으로 남겨둬야 한다, 한국의 언론 공세가 문제였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폴란드 내 법인을 설립하여 각종 변수에 기민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한국 방산의 FA50 추가 수출이 이번 결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폴란드의 갑질을 극복하고 FA50의 수출 증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비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FA50을 둘러싼 폴란드의 계속되는 목리에 결국 한국이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아예 폴란드 법인을 설립하고 폴란드의 문제 제기를 신속하게 해결해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FA50은 폴란드와 미국의 갑질로 인해 수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 법인 설립은 차후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전망입니다. 일례로 한국은 페루와 중동 등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방산무기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가 있으며 이번에는 현지 사무소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인을 설립한 만큼 향후 FA50의 나머지 물량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폴란드가 트집을 잡는 사항들은 한국과 FA50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폴란드의 갑질로 수출의 난항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FA50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산 AIM-120과 AIM-9X 공대공 미사일 및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의 통합을 요청했는데요. 하이급 전투기로 F-35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외에 마땅한 전투기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폴란드는 FA50을 경전투기 이상의 성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노후화된 F-16과 우크라이나로 공유하기 바쁜 미그-29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새롭게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미그-29의 모든 전력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폴란드는 암남과 같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장 통합은 애초에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미국과의 협상과 조율을 통해 무장을 확보하고 체계 통합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를 한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외국 정부가 자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 우려가 당연하게도 미국 정부는 대외군사 판매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외군사 판매 절차를 통해 무기 시스템의 해외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로 인해 미국산 무기 시스템 통합이 지연되는 결과를 야기한 건데요. 미국 정부의 승인 지연 문제는 단순한 납기 일정의 지연만 아니라 폴란드 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전 정권이 추진한 방산 계약들의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감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기를 운용하는 병력들은 잦은 훈련을 통해 한국산 무기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FA50이
전 정권의 적폐 문제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미러 등에서는 한국의 FA-50 판매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까지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FA-50 수출 계약의 성공을 위해 자주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지난달 경남 사천 공장에 폴란드 관련 매체를 직접 초청해 FA-50이 생산되는 공장을 안내하고 운용과 납기 지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했습니다. 특히 FA-50GF 모델 12대 중 11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가동률 90% 이상을 강조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투기 가동률이 70%를 넘어가면 가동률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90% 이상에 달하는 가동률은 자랑할 만한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승인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직접 미국 방산업체와 계약하는 일반 상업 구매 방식으로 우회하여 레이더를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관련 해외 언론을 직접 초빙하고 사진 촬영까지 허용하는 경우는 업계 관행상으로 볼 때도 극히 드문 상황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만큼 FA-50 수출 계약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폴란드 현지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현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폴란드의 독자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행정 제약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해외 사무소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문제 해결을 넘어 폴란드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요. 이는 예상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될 거란 평가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폴란드 내 FA-50의 신뢰와 이미지를 지키고 추가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 내 직접적인 법인 설립은 FA-50의 납품 및 유지 보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폴란드 정권의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 정도의 조치를 보여주는 것은 향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많은 나라들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유럽산 미사일의 통합을 통한 FA-50의 독립적인 성능 확보가 있습니다.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다중 표적 추적 및 전자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FA-50의 전투력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FA-50에 탑재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산 무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FA-50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됨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은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는데 이처럼 한국산 무장 체계가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암람을 대체할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FA-50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면 무장 통합을 늦추는 미국의 갑질이나 이를 빌미로 트집부터 잡으려는 폴란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폴란드 이외의 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때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통합하여 미국산 무기 시스템의 승인 문제를 우회하고 FA-50의 자립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법인 설립과 국산화 전략은 FA-50의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폴란드에서 FA-50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레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FA-50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데요. 또한 에이사 레이더 등 자국산 무기 시스템을 활용한 성능 강화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방산 역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적 접근은 동유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입지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납품 이후 발생할 유지 보수 및 운영상 문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FA-50이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됩니다. 즉,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방산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방산 수출 증가는 국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의 수익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이번 폴란드 법인 설립은 이러한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지 법인 설립이라는 묘수는 방산 산업 전체의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자 향후 더 큰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7일 폴란드 현질 영상입니다. 방산 무기를 거래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정부와 정부가 계약을 주도하는 G2G 방식입니다. 양국의 정부가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방산 계약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가 계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나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선 일부 금액을 수입국에 빌려주면 수입국은 그 자본을 활용하여 무기를 구매한 다음 일정 기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상환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국인 미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이외에도 민간 자본까지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국이 대량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수은법을 제정하여 방산 수출 이외에도 플랜트 수주 등 대규모 계약 사업에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은 방위 산업의 수출 증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수은법의 모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한 곳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전체 자본금 중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금융 지원을 받았던 폴란드에겐 한국이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방산 계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은법의 자본금 규모를 더 확대하려고 했으나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2차 계약에 대해 많은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와의 후속 방산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과도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급해지는 안보 상황 속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무의 2차 계약 물량을 모두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매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방산 계약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차 계약으로 진행되는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152문이나 되는 엄청난 수량이며 18문으로 구성된 자주포 대대를 8개 이상 편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현재 폴란드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은 자신들의 군 현대화가 완료되기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대규모의 병력 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폴란드 내부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으며 금융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무기 거래보다 더 중요한 건 군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을 느끼는 폴란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있었던 에스토니아와의 K9 합동훈련인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폴란드 못지않게 군사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이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K9을 운용하고 있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합동으로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처럼 폴란드는 급변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지켜보며 한국산 무기가 더 있어야만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동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도 폴란드는 다시 침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폴란드가 동부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잠재적인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미국과 나토가 군사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폴란드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무기 지원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각종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은 2년을 훌쩍 넘겨 곧 3년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나토 등에서도 휴전이나 협상을 언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가 폴란드와 군사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폴란드가 나토 등의 군사동맹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폴란드 내에서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나토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주장한 바 있어 그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안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는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해서라도 자국의 방위 강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원하는 성능 기준과 납기 일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두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방한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무기 생산 시설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추가적인 방산 계약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정비 유지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후속 지원 협력을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여전히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 정권과의 정치 싸움을 주도하는 일부 정치인의 목리만 없다면 양국은 더 나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K9과 천무와 달리 K2 전차의 2차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2차 계약 물량이 1차 계약과 동일한 180대 수준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도입 수량은 같더라도 계약 금액은 1차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계약에선 성능이 더 개량된 K2 전차가 공급되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 군안 전차 등이 포함되어 금전적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방산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금융 지원의 규모를 증가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을 자랑하는 미국의 사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한국도 시장 확대를 노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을 가리지 않고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K9을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북한의 개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안보를 걱정하는 시각도 늘어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러한 안보 문제는 한국 방산이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금융 지원에서 자체 구매로 방향을 선회한 시점에서 한국도 다양한 방산 전략을 재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4일 폴란드 맞춤 잠수함 영상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프로모션 데이에서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해군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과 한국의 LIG넥스1 등과 협업 중인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포맷의 잠수함 HDS 2300을 제안하며 안정성과 성능을 어필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방산 기업들이 참여 중이며 한국 기업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중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의 그단스크 조선소와 MRO를 체결했으며 폴란드 에너지 기업 PGH2와의 협업을 확정짓는 등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한화오션 역시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데 이어 세계 각국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한화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3 배치2는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더 구체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데다가 배터리의 크기를 종전 납축 배터리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수명을 최대 300%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무기의 바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한화오션의 수출을 위해 범정부적 절충교역,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재래식 잠수함 분야의 세계 최강은 단연코 대한민국인데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최소 4개국 이상의 실무 진입 방안에 잠수함 도입을 상담받은 상태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잠수함 전력만큼은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 일본까지 제치고 대한민국 잠수함이 독보적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는 실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위협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 배치된 잠수함도 과시용이나 도발 억제용이 아닌 실제 전투를 위해 개량됐습니다. 일례로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 그리고 리튬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전투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전투체계는 시간이 생명인 수중 전투에서 지휘관의 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탐지에서부터 지휘관의 디시전 메이킹까지 적보다 한두 단계 빠르게 반응하는 그야말로 실전용 전투체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구동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동일한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납축 전지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AIP와 자망 기술력이 더해지면 리튬이온 전지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AIP와 납축 전지를 조합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3주간의 자망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긴 자망 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시장에서 그나마 대한민국 수준 근처에 온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나마도 하이엔드나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성능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전투체계 및 소나의 성능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표적을 탐색하는 능력을 포함해 생존 가능성과 작전 운용 능력치를 향상했고 중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형 SLBM을 위해 대형화된 신형 VLS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 덕에 SLBM용 VLS를 4셀 더 추가해서 모두 10셀이 됩니다. 기존 도산 안창호급의 6셀에서 66%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SLBM은 물속에서부터 압축 공기로 미사일 몸통을 먼저 수면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수면 위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택했는데요. 세계 7번째로 발사에 성공한 SLBM이자 사거리 500에서 800km의 현무포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장보고3 배치2는 애초 개발 단계부터 핵심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덕에 국산화율만 무려 80%가 넘습니다. 이러니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들이 대한민국 잠수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만 신경 쓰면 잠수함 본체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의 일부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높은 국산화율 덕분에 폴란드와 필리핀은 자국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산기업이 노리는 것은 8조 원으로 추정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작년 아덱스 2023을 통해 잠수함 12척 약 60조 원에 달하는 도입 사업을 재확인하고 갔는데요. 캐나다가 갑자기 잠수함 도입 예산에 큰 돈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해상 안보를 미국에 맡겼던 후유증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기체의 노후도 한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캐나다가 갖춘 기반 시설, 인프라가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캐나다와 연관된 국방비를 삭감하면서
당장 캐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캐나다는 지난해 5월 연방조달청 관계자들과 군 당국자들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갔고 직접 도입까지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사는 추가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2022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인데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 GDP 또한 3조 7천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력에 핵까지 보유한 인도는 영토 분쟁과 국경에서의 대립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양국이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즉, 언제 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분노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였던 인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인도는 반중 노선을 걷고 있지만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왔는데요. 무기 체계만큼은 대부분 러시아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최대 공급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 독일 등 방산 강국의 입장에서 인도는 빈집털이 시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방산무기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벌써 구체적 성과도 보입니다. 전술했듯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금 당장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도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2,300톤, 3,000톤급 잠수함 외에도 한창 건조 중인 장보고 3배치2는 기존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한 데다 잠수함의 기본적인 전투체계인 소나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과 잠수함의 생존성, 작전 운영 능력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오랜 시간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전략적 제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과 교역 상담 중인 국가 모두가 과거 한국산 무기를 채택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는 다른 사업에서도 한국산을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도 폴란드는 한국에 먼저 수출형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인도 등 대한민국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획득 사업만 5개인데요. 모든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건 다분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987년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가 이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새로운 잠수함의 시대를 연 대한민국의 두 방산기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